소연은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냄새가 났다. 소독약 냄새, 각종 의료용품의 냄새. 그리고 벽면을 따라 늘어선 수많은 약품 상자들. 이곳은 우리 병원? 소연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지하 약품 보관실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핸드폰도 보이지 않았다. 미라 씨, 미라 씨. 소연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답이 없었다. 그때 철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이제 끝이야. 어머니 없는 세상이 훨씬 편해. 진우의 목소리였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도 들렸다. 소연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아들과 믿었던 간병인이 자신을 죽이려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괜찮을까요? 흔적은 남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누가 지하 보관실까지 와서 확인하겠어요? 게다가 저체온증으로 죽으면 자연사로 보일 거고요. 미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철문을 통해 들려왔다. 그리고 유서도 준비해놨어요. 병으로 고생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유서까지? 물론이에요. 필체까지 완벽하게 모방했거든요. 소연은 온몸이 떨렸다.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다. 그럼 서진이는 어떻게 하죠?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할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더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서진이는 내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진우의 목소리에 간신히 남은 양심이 느껴졌다. 알겠어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멀어져 갔다. 소연은 절망에 빠졌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서진을 지켜야 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복판에 우뚝 솟은 45층 펜트하우스.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였다. 이곳은 박소연이 평생을 걸쳐 일궈낸 성공의 증거였다. 박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회색 정장 위로 들이운 진주 목걸이가 우아함을 더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릎이 시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혈압약을 늘려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부원장님,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일하게 된 윤미라입니다. 가정관리업체 직원의 소개와 함께 한 여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윤미라 34세. 키 165cm의 균형 잡힌 몸매에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다. 하얀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병원에서 갓 나온 간호사처럼 깔끔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부원장님. 앞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소연은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지만 윤기가 흘렀고 특히 눈빛이 맑았다. 이력서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요양보호사 1급까지 갖춘 전문 인력이었다. 경력이 꽤 좋군요. 이전 직장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요? 주로 독거노인분들 댁에서 생활보조와 간병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분들을 많이 돌봤어요. 미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집에 타인을 들이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병원 업무로 바쁜 나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가 벅찼다. 일주일에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에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이 계신가요? 아들 하나 있어요. 가끔 들릴 텐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소연의 대답에 미라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스쳐 지나갔지만 소연은 눈치채지 못했다. 이틀 후 미라는 이미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파악하고 있었다. 주방의 찬장 배치부터 소연이 평소 즐겨 마시는 차의 종류까지. 그녀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부원장님 아침 드세요. 미라가 준비한 식탁은 완벽했다. 고급 그릇에 담긴 미역국, 갓 구운 생선구이, 정갈하게 무친 나물들. 소연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어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히 부원장님 같은 분은 더욱 신경 써야 해요. 미라의 말에 소연은 기분이 좋아졌다. 그동안 혼자 대충 해결하던 식사가 이렇게 풍성해지니 몸도 마음도 든든했다. 그런데 아들이 언제 올까요? 한번 뵙고 싶어서요. 아마 이번 주말쯤 올 거예요.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소연의 답변에 미라는 또다시 그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 주말 박진우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미라와 마주쳤다. 38세의 진우는 키 180cm의 훤칠한 키에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다. 투자 컨설턴트로 일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진우 씨시죠? 어머님께 많이 들었어요. 미라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집에 있는 가정부치고는 상당히 젊고 매력적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모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당연하죠.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혹시 따님도 뵐 수 있을까요? 아, 서진이 말씀이시군요. 오늘 친구 집에 갔어요. 요즘 할머니랑 별로 친하지 않아서요. 진우의 말에 미라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사춘기라서 그런 거겠죠? 나중에 꼭 한번 뵙고 싶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연은 미라를 극찬했다. 정말 이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요리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러게요. 어머니께서 많이 편해 보이세요. 진우도 동의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미라에게 머물렀다. 미라 역시 진우를 의식하는 듯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류가 흘렀다. 그런데 진우야, 너도 이제 재혼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서진이도 엄마가 필요하고. 소연의 말에 진우는 머리를 극적였다. 아직 그런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 남자가 혼자서는 아이 키우기 힘들어. 더구나 서진이가 사춘기잖아. 옆에서 듣고 있던 미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까요? 아이들과 잘 지내는 편이에요. 소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진우야, 미라 씨가 서진이도 함께 돌봐주시면 어떨까? 진우는 미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좋은 제안이네요. 한번 생각해보죠. 그날 밤 미라는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집의 재산 규모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부원장인 소연의 병원 지분만 해도 수백억 원은 좋게 될 것이다. 박소연, 당신이 평생 모은 것들이 곧 내 것이 될 거야. 미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무색무취의 가루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그녀만의 비밀 무기였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다. 특히 소연이 즐겨 마시는 꿀차에는 특별한 재료를 첨가했다. 부원장님, 오늘 꿀차가 특히 맛있을 거예요. 새로 산 꿀을 넣었거든요. 소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차를 홀짝였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꽃향이 입안에 퍼졌다.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산 꿀이에요? 제주도에서 직접 주문한 특산품이에요. 몸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라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다. 소연은 점점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끔 어지럼증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부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요. 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괜찮아요. 요즘 병원 일이 좀 바빠서 그런가 봐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더 신경 써드릴게요. 미라의 친절함에 소연은 감동했다.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15세 박서진은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할머니 곁에는 항상 그 여자가 있었고 아버지는 요즘 더 자주 집에 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서진은 똑똑한 아이였다. 사춘기 특유의 예민함으로 어른들의 속내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뭔가 이상하다고. 어느 날 밤 서진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다. 그런데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건 아닌가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괜찮아요. 모든 건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테니까. 그 여자가 아픈 것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평소의 다정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서진이가 눈치챌까봐 걱정이에요. 아이 하나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설사 알아차려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거든요. 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 여자가 아프다는 것은 할머니를 말하는 걸까? 이 집 곧 제 것이 될 거예요. 그 늙은 여자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돼요. 미라의 말에 서진은 숨이 막혔다. 그들이 할머니를 해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라고요? 당신을 평생 통제하려고만 했던 그 독재자 말이에요. 이제 자유로워질 시간이에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물론이죠. 완벽하게 할 거예요. 서진은 뒤로 물러서려다가 실수로 문틀에 발을 부딪혔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깨뜨렸다. 거실에서 대화가 갑자기 멈췄다. 곧이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있나? 미라의 목소리였다. 서진은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문이 살그머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아? 잠든 거니? 미라가 조용히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잠든 척했다. 잠들었네. 미라는 문을 닫고 나갔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미라가 자신이 깨어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라고. 그날 밤 서진은 한잠도 잘 수 없었다. 할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버지도 연루되어 있었다. 만약 잘못 말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더욱 친절하게 서진을 대했다. 서진아, 어젯밤에 잘 잤니? 혹시 이상한 꿈 꾼 거 아니야? 그 질문에 서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미라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네, 잘 잤어요. 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서진아, 우리 조용히 얘기할 게 있어. 미라가 서진을 한쪽 구석으로 불렀다. 혹시 어젯밤에 뭔가 들은 거 있니? 아니요. 일찍 잠들었어요. 정말? 그럼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상한 얘기 들어도 어른들께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미라의 눈빛이 차가웠다. 왜요? 어른들 일에 아이가 끼어들면 안 되거든. 특히 내 아버지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아버지가 혼날 수도 있어. 서진은 온몸이 떨렸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알겠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서진은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마주치면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버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고 무엇보다 증거가 없었다. 소연은 손녀의 변화를 느꼈지만 사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미라가 점점 더 세심하게 자신을 돌봐주고 있어서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부원장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좀 어지럽긴 하네요. 혈압 때문일 거예요. 제가 특별한 차를 준비해 드릴게요. 미라는 부엌에서 또다시 그 가루를 꺼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그날 저녁 진우가 집에 왔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좀 이상해요. 자꾸 어지럽고. 혹시 큰 병은 아닐까요? 소연의 말에 미라가 끼어들었다. 내일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모시고 가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돌봐드릴게요. 미라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절망했다. 할머니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고 아무도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를 지켜야 했다. 그날 밤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녹음 기능을 켜고 거실 근처에서 기다렸다. 그들이 다시 대화를 나눌지도 몰랐다. 과연 한밤중에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내일이면 끝이야. 병원에서 쓰러지게 하면 자연사로 보일 거야. 정말 확실한 거죠? 물론이야. 완벽한 계획이거든. 서진은 핸드폰으로 조용히 녹음했다. 이제 증거가 생겼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했다. 균열이 시작되었다. 이 집에 들이운 평화로운 일상에 가면 뒤로 탐욕과 배신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새벽 5시. 미라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펜트하우스는 고요했고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작은 유리병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오늘은 이걸로 해볼까? 미라는 투명한 액체가 든 병을 집어들었다. 라벨에는 디저텔러스 엑스트랙트라고 적혀 있었다. 디기탈리스, 일명 여우장갑이라 불리는 식물에서 추출한 독성분이었다. 적절한 양을 사용하면 심장 질환 치료제로 쓰이지만 조금만 과용해도 치명적인 독이 된다. 완벽해. 나이가 많으니까 심장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야. 미라는 화학을 전공했다. 대학 시절부터 각종 화학 물질과 독성분에 대해 깊이 연구했던 그녀는 어떤 물질이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자연사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지도. 부엌으로 내려간 미라는 평소와 같이 소연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갈한 한정식, 갓 우린 녹차 그리고 소연이 특히 좋아하는 꿀물까지.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양념이 들어갈 예정이었다. 부원장님 아침 드세요. 미라의 밝은 목소리에 소연이 거실로 나왔다. 어젯밤부터 머리가 좀 아팠지만 미라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거를 수는 없었다. 오늘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주시니 고마워요. 당연한 걸 뭐려. 부원장님 건강이 최우선이죠. 미라는 소연 앞에 꿀물을 놓으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그 물에는 디기탈리스 추출물 몇 방울이 섞여 있었다.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절대 눈치챌 수 없을 것이다. 오늘 꿀물이 유난히 단맛이 나네요. 새로운 꿀을 써봤거든요. 아카시아 꿀에 야생화 꿀을 블렌딩한 특별한 거예요. 소연은 의심하지 않고 꿀물을 다 마셨다. 미라는 속으로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30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부원장님 오늘 병원에 가시죠? 네, 그래야겠어요. 어제부터 좀 이상하거든요. 혹시 어떤 증상이세요? 가슴이 좀 답답하고 어지럽고 나이 탓인지 체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미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꼼꼼히 모시고 가드릴게요. 30분이 지나자 소연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숨이 조금씩 가빠왔다. 갑자기 좀 이상하네요. 어떡해요? 심장이 좀 두근거려요. 이상하게. 미라는 재빨리 소연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었다. 불규칙한 리듬이 느껴졌다. 맥박이 좀 이상하네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럴까요? 소연은 불안해하며 미라에게 기댔다. 미라는 마치 천사처럼 소연을 부축하며 차로 안내했다. 차 안에서 소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다.
미라는 운전하면서 틈틈이 소연의 상태를 확인했다. 부원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 미라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소연의 약한 목소리에 미라는 가슴이 찌릿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억누르고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다. 이제 와서 후회할 수는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직원들이 소연을 응급실로 옮겼다. 미라는 보호자로서 모든 절차를 도왔다. 의사들이 각종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그녀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 씨, 부원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왔어요. 뭐? 어머니가? 진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진짜로 당황하고 있었다. 이렇게 빨리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지금 응급실에서 검사 중이에요. 빨리 오세요. 알겠어요. 지금 가겠어요. 30분 후 진우가 병원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아직 검사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곧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때 담당의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부정맥 증상을 보이고 계세요. 심전도상으로는 심방세동이 의심되고 혈액 검사 결과를 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방세동이요? 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에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만 갑자기 발생한 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미라는 의사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예상대로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입원이 필요한가요? 며칠간 경과를 지켜봐야겠어요. 일단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에서도 계속 모실게요. 고마워요, 미라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날 저녁 소연이 입원한 후 미라와 진우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마주 앉았다. 정말 갑작스럽네요. 진우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그러게요.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좀 당황스러워요. 당황할 거 없어요.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의사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어머니인데. 진우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미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 와서 후회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그동안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통제했는지. 그렇긴 하지만 평생 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 거예요? 이제 자유로워질 기회예요. 미라의 설득에 진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끝까지 해봐요. 좋은 결정이에요. 미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한편 집에서는 서진이 할머니의 입원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있었다. 어젯밤 녹음한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일이면 끝이야. 병원에서 쓰러지게 하면 자연사로 보일 거야. 정말로 할머니를 독살하려고 했던 거야.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다. 분명한 증거였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음 날 미라는 특별한 가방을 들고 병원에 갔다. 그 안에는 더 강력한 독성분이 들어있었다. 오늘이야말로 마지막 기회였다. 부원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약 때문인가 봐요. 소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링거를 맞고 있어서 그나마 상태가 안정된 상태였다. 제가 특별한 차를 준비해 왔어요. 몸에 좋은 한약재로 우린 거예요. 미라는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 소연에게 건넸다. 그 차에는 더욱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소연은 의심 없이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미라는 시계를 바라보며 속으로 계산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할머니. 서진이 뛰어들어왔다. 그 뒤로 진우도 따라 들어왔다. 서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아빠를 따라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라를 향해 있었다.
당연히 괜찮지. 미라 씨가 잘 돌봐주고 계셔서. 네, 서진아. 할머니 걱정하지 마. 미라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서진의 시선이 불편했다. 그 아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그 차 마시지 마세요. 갑자기 서진이 말했다. 왜? 미라 씨가 특별히 준비해 주신 건데. 그냥. 병원에서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서진의 말에 미라는 당황했다. 분명 그 아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서진아, 괜찮은 차야. 한약재로 끓인 거라 몸에 좋아.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드세요. 서진은 완강했다. 소연은 손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차를 내려놓았다. 그럴까?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마실게. 미라의 얼굴에 잠깐 짜증이 스쳤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다. 그래요. 조심하는 게 좋죠. 그날 밤 미라는 진우와 병원 복도에서 만났다. 서진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설마요. 아직 어린애인데. 아니요, 분명해요. 오늘 차 마시는 걸 막았잖아요. 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조심해야 해요. 그 아이를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겠어요. 서진이가 만약 정말로 뭔가 알고 있다면. 걱정 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제 서진도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학교에 가는 척하고 병원에 몰래 들어갔다. 할머니 병실 근처에 숨어서 미라의 행동을 지켜봤다. 미라는 간호사들이 없을 때를 노려 소연의 링거에 뭔가를 주입하려 하고 있었다. 서진은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제 진짜 증거가 생겼어. 서진은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버지도 공범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오후 소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갑자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떨어졌다. 응급 상황입니다. 의료진 집합. 병실에 의료진들이 몰려들었다. 소연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환자분 상태가 위급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어요. 미라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만족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부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미라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절규하는 연기를 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헌신에 감동했다. 저런 좋은 간병인을 만나서 복 받으신 거야. 정말 가족보다도 더 잘해주네. 미라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내심 흡족해했다.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만은 달랐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들을. 이제 끝장을 내야 해. 서진의 눈에는 15세 소녀답지 않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아버지까지도 적으로 돌려야 했다. 중환자실에서 소연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힘겹게 호흡하고 있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곧 끝이야, 박소연. 당신이 평생 모은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15세 소녀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계획이 곧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독 같은 친절 뒤에 숨겨진 진실이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새벽 2시. 병원 중환자실의 복도는 형광등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진은 의자에 웅크린 채 할머니의 병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와 각종 의료기기의 삐삐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서진아, 아직도 여기 있니? 진우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스쳐 지나갔다. 아빠, 할머니 괜찮을까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의 이유를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너무 걱정하지 마. 진우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서진에게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할머니를 독살하려는 사람의 손이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아빠, 미라 아주머니는 어디 갔어요? 잠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온다고 했어. 며칠째 병원에서 밤새우니까 힘들 거 아니야. 서진은 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힘들기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걸 확인하러 간 것일 뿐이었다. 아빠, 미라 아주머니 어떻게 생각해요? 뭘? 그냥. 정말 할머니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진우는 잠시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뭔가 알아채린 듯한 기색이 있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그냥. 궁금해서요. 서진은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진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설마 서진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미라가 병원 복도로 들어왔다. 그녀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상태였고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진우 씨, 서진아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미라 씨, 고생 많으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진아는 집에 가서 좀 쉬는 게 어때? 학교도 가야 하고. 아니에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서진의 대답에 미라는 잠깐 인상을 찌푸렸다. 이 아이가 자꾸 방해가 되고 있었다. 그래도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할머니도 서진이가 건강해야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가 깨어나면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서진의 말에는 묘한 도전적인 뉘앙스가 있었다. 미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진우 씨,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미라는 진우를 복도 끝으로 불렀다. 서진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서진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미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그럴 리가. 아직 아이인데. 아니요. 확실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오늘 할머니한테 차 마시지 말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하죠? 진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다. 일단 조용히 해야 해요. 그 아이가 뭘 알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만약에 정말로 뭔가 알고 있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서진은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그들이 자신까지 해치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제 딸인데. 그렇게까지는. 진우 씨,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그 여자가 죽으면 우리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얻게 돼요. 하지만 들키면 살인죄로 감옥에 갈 거고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없어요. 서진이가 입을 열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당신도 저도. 진우는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중환자실 쪽을 바라보았다. 곧 그 여자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요. 정말로 죽을까요? 물론이에요. 오늘 밤이 고비일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조치를 취할 거니까. 서진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오늘 밤. 그렇다면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서진이는 어떻게 하죠? 일단 지켜보고요. 만약 정말로 위험하다면 사고로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사고라니? 청소년 자살률이 높잖아요. 할머니를 잃은 슬픔에 견디지 못해서. 그럴듯하지 않아요? 진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건 너무. 아니면 당신이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나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만둘까요? 미라의 협박에 진우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서진이에게는 해를 끼치지 마세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그래요. 그게 최선이죠. 두 사람이 다시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왔다. 서진은 재빨리 녹음을 멈추고 자연스러운 척했다. 서진아, 아빠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오늘은 집에서 쉬어. 싫어요. 할머니 곁에 있을래요. 서진아. 진우가 딸을 설득하려 했지만 서진은 완강했다. 사실 그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럼 제가 서진이와 함께 있을게요. 미라가 나서서 말했다. 하지만 그 제안은 서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니에요.
혼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제발요. 할머니랑 단둘이 있고 싶어요. 서진의 간청에 진우는 결국 허락했다. 알겠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해. 네. 진우와 미라가 떠난 후 서진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각종 튜브와 전선들이 온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확인했다. 녹음 파일 3개, 사진 5장,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목격 일지까지.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미라가 말했듯이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했다. 새벽 3시.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다. 복도는 일시적으로 한산해졌다. 서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중환자실을 나와 미라가 머무는 휴게실로 향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미라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작은 주사기에 투명한 액체를 넣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할머니에게 마지막 독을 주입할 도구였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미라가 주사기를 가방에 넣고 일어서는 것을 본 서진은 재빨리 중환자실로 돌아갔다. 곧 미라가 나타날 것이다. 과연 5분 후 미라가 중환자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서진이 의자에서 졸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다. 서진아? 미라가 작은 소리로 불러봤지만 서진은 반응하지 않았다. 사실 서진은 잠든 척하고 있었다. 미라는 조용히 소연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리고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링거줄에 주입하면 끝이었다. 바로 그때 서진이 번쩍 일어났다. 뭐 하세요? 미라는 깜짝 놀라며 주사기를 떨어뜨렸다. 아, 서진아. 깼구나. 그게 뭐예요? 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 이건 할머니 영양제야. 영양제를 왜 몰래 놓으려고 해요? 간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진의 추궁에 미라는 당황했다. 그게 의사 선생님께 허락받은 거야. 거짓말이에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독살하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미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증거도 다 있어요. 아주머니와 아빠가 할머니 죽이려고 계획하는 거 다 녹음했어요. 미라는 서진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다. 다 들었니, 서진아? 미라의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친절한 간병인의 모습은 없었다. 네,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럼 어쩌지? 미라가 서진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누가 믿어주겠니? 15살짜리 아이의 말을?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증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니? 미라는 냉소를 지으며 서진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서진은 재빨리 피했다. 이미 다른 곳에도 저장해놨어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뭘 해도 소용없어요. 영리하구나. 하지만 내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미라는 바닥에서 주사기를 주워들었다. 이제 할머니뿐만 아니라 너까지 조용히 해줘야겠어.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서진이 뒤로 물러났지만 중환자실 안에서는 갈 곳이 없었다. 괜찮아. 아픈 할머니를 보다가 견디지 못해서 같이 죽기로 한 거야. 얼마나 슬픈 이야기니? 모두들 동정할 거야. 미라가 주사기를 들고 서진에게 다가왔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렸다. 서진아. 진우가 들어왔다. 그는 딸과 미라의 모습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미라 씨, 뭘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해요. 딸을 택할 거예요? 아니면 자유를 택할 거예요? 미라의 말에 진우는 고민에 빠졌다. 서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진우 씨, 결정하세요. 지금 이 아이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아빠. 서진의 절규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다. 이 순간 진우는 선택해야 했다. 딸의 생명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미라 씨. 그만해요. 진우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뭐라고요? 제 딸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정신 나갔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고요. 미라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입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미라는 당황하며 주사기를 바닥에 던졌다. 이게 어떻게? 서진이 미소를 지었다. 제가 미리 신고했어요. 오늘 밤 범행이 있을 거라고. 밀실에서 벌어진 고백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차례였다.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미라는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 같은 미소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윤미라 씨, 박소연 씨에게 독성 물질을 투여한 것이 맞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미라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디기탈리스 성분,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까지. 옆 조사실에서는 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박진우 씨, 공범으로서 어머니 살해를 계획한 것이 맞습니까? 저는 정말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윤미라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을 방관했죠. 미라 씨가 모든 걸 주도했어요. 저는 그냥 약하게 만들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죽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형사는 진우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공범입니다. 살인 미수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소연의 상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독성 물질의 투여가 중단되면서 그녀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서진은 할머니의 침대 옆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나쁜 사람들은 모두 잡혔어요. 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그런데 그때 미라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이 서진에게 전달되었다. 서진에게라고 적힌 편지를 펼쳐보니 섬뜩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어린 것이 영리하기는 하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나오는 날 너희 가족은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특히 너 서진. 내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서진은 편지를 읽고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곧 편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건 역시 협박죄의 증거가 될 것이었다. 사흘 후 소연이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뜬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할머니. 서진이 기뻐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서진아.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할머니가 아프셨어요. 소연은 서서히 기억을 되짚어보려 했다. 미라가 건넨 와인, 그 후에 기억이 없었다. 미라 씨는 어디 있니?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할머니, 미라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해치려 했어요. 뭐라고?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독을 먹였어요. 할머니를 죽이려고요. 서진은 차근차근 지난 일들을 설명했다. 미라와 아버지의 계획,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경찰 신고까지. 소연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진우는? 아빠도 공범이에요. 서진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들마저도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소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평생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소연의 기억 속에 희미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미라가 건넨 와인을 마신 후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었다. 어둠 속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낯선 곳에 있었다. 차갑고 습한 공기, 약품 냄새,
그리고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잠깐. 나는 분명히. 소연이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뭔가 기억나세요? 지하실. 약품 보관실. 나는 거기에 있었어. 서진은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줄곧 병원에 있었는데 무슨 지하실 얘기인가?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깨어났을 때 병원 지하 약품 보관실에 갇혀 있었단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서서히 그날 밤의 기억을 되짚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미라가 건넨 와인을 마신 후 쓰러진 소연.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반의식 상태에서 자신이 어딘가로 옮겨지는 것을 느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회상 마이너스. 그날 밤. 소연은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냄새가 났다. 소독약 냄새, 각종 의료용품의 냄새. 그리고 벽면을 따라 늘어선 수많은 약품 상자들. 이곳은 우리 병원? 소연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지하 약품 보관실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핸드폰도 보이지 않았다. 미라 씨, 미라 씨. 소연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답이 없었다. 그때 철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이제 끝이야. 어머니 없는 세상이 훨씬 편해. 진우의 목소리였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도 들렸다. 소연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아들과 믿었던 간병인이 자신을 죽이려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괜찮을까요? 흔적은 남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누가 지하 보관실까지 와서 확인하겠어요? 게다가 저체온증으로 죽으면 자연사로 보일 거고요. 미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철문을 통해 들려왔다. 그리고 유서도 준비해놨어요. 병으로 고생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유서까지? 물론이에요. 필체까지 완벽하게 모방했거든요. 소연은 온몸이 떨렸다.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다. 그럼 서진이는 어떻게 하죠?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할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더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서진이는 내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진우의 목소리에 간신히 남은 양심이 느껴졌다. 알겠어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멀어져 갔다. 소연은 절망에 빠졌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서진을 지켜야 했다. 소연은 보관실을 샅샅이 뒤졌다. 어딘가 탈출구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을 이 병원에서 보냈다. 모든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맞아. 환풍구. 소연은 천장에 환풍구를 발견했다. 약품 상자들을 쌓아 올려 간신히 환풍구에 도달했다. 하지만 62세의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환풍구 나사를 풀다가 손에서 피가 났고 몇 번 추락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갔다. 추위가 점점 심해졌고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미라의 말대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소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환풍구를 열었다. 좁은 환풍구를 기어가면서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청소부가 환풍구에서 떨어진 소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심한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회상 끝. 그때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깨어난 거로군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할머니,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무서웠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가 평생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특히 진우. 내 아들이 나를.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모두 끝났어요. 서진이 할머니를 위로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소연의 진술을 받으러 왔다. 지하 보관실에서의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고 이는 미라와 진우의 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드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피해자 진술까지 확보했으니 이제 확실합니다. 윤미라는 살인미수 및 감금죄, 박진우는 살인미수 공범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경찰의 말에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소연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서진아, 너는 정말 용감했어. 할머니를 구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 하지만 내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 소연의 물음에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할머니, 솔직히 전 두려워요. 뭐가? 제가 가족을 배신한 건 아닐까요? 아빠도 결국은 가족인데. 서진의 고백에 소연은 마음이 아팠다. 15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선택이었다. 서진아, 너는 옳은 일을 했어.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묵인해서는 안 돼. 하지만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정말로 죽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갔을 거고. 소연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때로는 가족보다 옳은 일이 더 중요해. 너는 그걸 선택한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소연과 서진은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집에는 그들 둘만 남았다.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르겠어, 서진아.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진실을 밝혀냈지. 네, 할머니.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진 지금 그들은 서로만을 믿고 살아가야 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더 이상 희망의 빛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의 빛이었다. 할머니, 전 당신 편이에요. 항상. 서진의 말에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은 지킬 수 있었다. 나도야, 서진아. 우리는 이제 서로만 있으면 돼. 하지만 소연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서진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전 두렵기만 했어요. 제가 당신 편인지 아니면 그들의 편인지. 정말로 서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편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바꾼 것일까? 소연은 그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다. 어떤 진실이든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기 때문이었다. 얼어붙은 선택의 순간들이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선택들의 결과와 함께 살아가는 일뿐이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한때 의료계의 거물이었던 박소연의 살인미수 사건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피고인 윤미라가 법정에 들어섰다. 수갑을 찬 미라의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깔끔했던 외모는 초췌해졌고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방청석에 앉은 소연과 서진을 쏘아보았다. 피고인 윤미라, 박진우에 대한 살인미수 및 감금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미라는 차갑게 대답했다. 무죄입니다. 증거가 명확한데도 무죄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저는 단지 환자를 돌본 것뿐입니다. 박소연이라는 여자의 조작에 넘어간 것입니다. 미라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소연은 분노에 차서 일어서려 했지만 서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 말렸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다. 검사가 일어서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여한 디기탈리스 추출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고인과 공범 박진우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서진이 녹음한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었다. 곧 그 여자가 쓰러지면 병원 지분도 내 손에 들어올 거야. 서진이만 조용히 입 다물면 모든 게 순조롭죠. 미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객들이 경악했고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녹음은 조작된 것입니다. 미라가 소리쳤지만 음성 분석 결과 조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어서 서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5세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미라 아주머니가 할머니의 링거에 뭔가를 주입하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들었어요. 혹시 증언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없나요?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가요? 변호사의 반박에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빠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빠도 마지막에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서진의 증언이 끝나자 이번에는 진우가 증인석에 섰다. 6개월간의 구치소 생활로 살이 빠진 그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진우 씨, 피고인과 함께 어머니를 해치려 했던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진우의 고백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싶었어요. 평생 어머니의 통제 하에 살아서.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딸을 지켰다고 하던데요. 네. 미라 씨가 서진이까지 해치려 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무리 어머니를 원망해도 제 딸만은. 진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라는 그런 진우를 보며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거짓말쟁이. 당신도 원했던 일이잖아. 지금 와서 혼자만 선량한 척 하는 거야? 미라 씨.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이미 늦었어. 내 인생은 끝장났다고. 판사가 다시 정숙을 요구했지만 미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소연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지하 보관실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 차가운 곳에서 깨어났을 때 내 아들과 미라 씨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배신감이었어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특히 내 아들이.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손녀 서진이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만큼은 끝까지 저를 지켜주었어요. 소연의 증언이 끝나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시간 동안 복도에서 소연과 서진은 마주 앉아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서진아. 하지만 견뎌내야지. 그때 진우의 변호사가 다가왔다. 부원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인가요? 진우 씨가 선처를 부탁하고 싶다고 하네요. 특히 서진이를 위해서라도. 소연은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선처요?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에게. 하지만 마지막에는 서진이를 지켰잖아요. 그리고 서진이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예요. 변호사의 말에 소연은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서진은 한참 동안 고민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저도 혼란스러워요. 아빠를 용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하는 건지. 서진의 솔직한 고백에 소연은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할머니를 선택한 건 후회하지 않아요. 서진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복잡해요, 정말. 소연은 손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15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재판이 재개되었고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다. 미라의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주장했다. 피고인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었습니다. 박진우라는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길로 빠진 것뿐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피고인 윤미라는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이며 감금죄까지 더해져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드디어 선고의 순간이 왔다. 피고인 윤미라에게 살인미수 및 감금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진우에게 살인미수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미라는 절규했다.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억울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법정 경비가 그녀를 끌어내려 했을 때 미라는 마지막으로 서진을 노려보았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서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전 후회하지 않아요. 할머니를 지킨 것에 대해서는. 미라가 끌려나간 후 진우는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다. 서진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아빠.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너만큼은 정말 사랑해. 그건 진심이었어.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도. 전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실망했을 뿐이에요. 고마워. 7년 후에 더 나은 아빠가 되어서 돌아올게. 진우도 끌려나갔다. 법정에는 소연과 서진만 남았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법원 계단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할머니. 그래. 끝났어. 하지만 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다. 할머니, 제가 옳은 일을 한 게 맞을까요? 소연은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서진아, 솔직히 말해줘. 너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 편이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진은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마지막에 내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 제가 당신 편인지 아니면 그들의 편인지 두렵기만 했다고 했잖아.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아빠와 미라 아주머니의 계획을 알았을 때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소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너도. 잠시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진이 급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정말로 아프신 걸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재산이나 자유보다 훨씬 중요한 거라는 걸. 그리고 할머니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한 거예요. 할머니 편을. 소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정말로 죽었다면 너는 어떻게 했을까? 서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하구나.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완벽한 손녀가 아니어서. 소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서진아. 나도 완벽하지 않았고. 아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거야. 할머니? 평생 사람들을 통제하려고만 했어. 진우도 직원들도. 그런 나에게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닐까? 서진은 할머니의 어깨에 기댔다. 할머니, 그래도 저는 할머니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고마워, 서진아.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 가족이라는 울타리조차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서진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이번 일로 할머니는 사람을 믿는 능력까지 잃어버린 것 같았다. 할머니, 저는 믿으셔도 돼요. 지금은 그렇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도 변할 수 있어. 그럴 리 없어요. 서진아, 사람은 변해. 나도 변했고 진우도 변했어. 심지어 미라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천사 같았거든. 소연의 차가운 말에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일상적인 풍경이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할머니,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모르겠어. 하지만 살아야지. 그리고 더 조심하며 살아야겠어. 서로만 믿고요. 소연은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동시에 경계심도 담겨 있었다. 그래. 지금은이라는 말에 서진은 서늘함을 느꼈다. 할머니조차도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호화로웠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없었다. 할머니, 미라 아주머니가 복수한다고 했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야. 15년이면.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네요. 그때까지 조심해야지. 그리고 준비도 해야겠어. 준비요? 보안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더 철저히 검증하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소연의 말에서 서진은 묘한 차가움을 느꼈다. 할머니가 점점 더 경계심 많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재판이 끝났다. 미라 아주머니는 15년, 아빠는 7년. 정의는 승리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할머니는 나마저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나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서로만 믿고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나도 할머니를 배신하게 될까? 무서운 생각이지만 가능성은 있다. 사람은 변하니까. 일기를 다 쓴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소연이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미라가 독을 탄 바로 그 와인이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까? 소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서진조차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배신의 진실이 모두 드러났지만 진짜 진실은 이제 시작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들이 얼마나 허약한지,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를 깨달은 것이다. 소연과 서진, 그들에게는 서로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서로마저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진정한 배신의 진실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미라와 진우가 남긴 가장 큰 상처였다.